time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you super 이끌림 you like it's magnetic you super 이끌림 인류학이 어렵다고요? 여긴 인류학 뽑기방, 뽑기 한 번에 돌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예측 불가 돌봄과 의료인력의 TMI 대방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저희 자기소개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곧 여름이니까 수박 같은 시원함 땡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한국 이름에서도 빛난다는 뜻의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같은 뜻을 가진 태국어 이름에 마음이 가서 프레오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쏨입니다. 쏨은 태국어로 오렌지라는 뜻인데요. 제 이름과 별로 관련은 없지만 외자 이름이 가지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이 책을 왜 고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땡모는 어떻게 이 책을 고르게 되었나요? 저는 이 서보경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해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반패병원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저는 휘말리널드를 먼저 읽었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다른 책에서는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져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의료 인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의료 인류학을 만난 지 딱 2달이 되었는데 다들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죠?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의료 인류학자 서보경 선생님의 수업에서 열심히 배운 것들을 잘 버무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 인류학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의료와 인류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 의료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 땡모 씨 어떤 의미였죠? 저는 그 화살과 창에 찔린 몸이랑 그 다음에 이 무속의 힘 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나네요. 네, 무속의 힘이라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의료가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픈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에 응하기 위해 모든 생명 형식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류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레오 씨?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좀 낯설게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좀 차이를 바라보고 연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의료 인류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료를 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건강함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려고 하는지의 시도들이 의료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번 팟캐스트에서 의료 인류학적 시각을 가지고 건강의 감각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짐에 집중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료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물학적인 다양성, 생태학적 요소, 환경적인 맥락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돌봄이 이끄는 자리의 저자이신 서보경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서보경 선생님은 우선 저희와 의료인류학 수업을 하고 계신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최고의 선생님. 정말 최고의 선생님. 인류학자이시고요. 매 책마다 저자 소개에 항상 속리산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서울 캔버라 그리고 치앙마이,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일했다고 쓰고 계십니다. 공공의료나 돌봄, 이주와 건강, 생명정치 등을 다루는 의료인류학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미국 의료인류학회에서 수여하는 루돌프 피로우상과 컬처럴 호라이즌스상, 비판사회학회 김진균 학술상을 수상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출판문화상이랑 그 무지개 인권상 콘텐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선생님의 휘말리늘들을 밑줄을 엄청나게 치면서 읽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오늘 다룰 돌봄이 이끄는 자리와 함께 휘말리늘들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뤄보고자 하는 책 돌봄이 이끄는 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는 저자가 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는 한 지역병원, 반펫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여러 장소들을 경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어떻게 서로를 이끌고 이끌리는지 그 복잡한 돌봄의 회로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타자의 인정을 암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돌봄 관계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돌봄이 의료의 부차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의료 분야 전체를 운영하는 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분이신 선생님이 태국어 기초회화가 가능한 정도에서 태국에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번역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의 삶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돌봄의 풍경을 익숙하고도 낯설게 그려내려고 시도한다는 점. 그래서 최악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은 반백병원의 일상에 깊이 녹아들었던 연구자가 그들에게 이끌려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재구성하고 또 나름의 과정에서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화기술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체계라는 것이 단순히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보살핌의 과정 가운데서 좀 이끌리고 이끄는 그런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과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거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개입을 개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그것들이 또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담겨있는 문화기술지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뽑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인류학 뽑기방은 책과 관련된 키워드를 랜덤으로 뽑아서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기대되시죠? 네. 혹시 어떤 키워드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키워드는 6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6개 키워드 중에 3개만 뽑아서 다룰 예정이고 나머지 3개 키워드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첫 번째는 공공성이고 이 키워드에서는 좀 공공의료나 한국에서의 사례를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례입니다. 이 책에서 의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료랑 의례를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의례적 실천이 실제로 개인의 건강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다리는 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와 연관지어서는 미안함의 감정 중에 태국어로 이제 끄랭짜이의 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키워드는 돌봄과 통치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돌봄 그리고 통치의 관련성을 좀 봄으로써 여기서도 공공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신생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생아 혹은 이제 환자들이 좀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을 때 의료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연존인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도 나오는 이끌어내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돌봄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연존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솜님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네. 공연존. 와, 공연존입니다. 공연존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이 이끄는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끌어내지는 그런 관계의 역동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다는 그 감각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느끼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안 보이기로 결정하는 내가 안 보기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시하지 않게 만드는가가 어떻게 보면 의료에서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땡모 씨는 뭔가 살아가면서 꼭 본인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좀 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를. 지하철 시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누군가에겐 그게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좀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어쩌면 그것도 입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 공연 중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끌린다는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끄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그걸 듣는 존재,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 나와 같은 누군가를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로 작용하는 그런 역동성이 좀 공연전의 관계에서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땡모 씨가 한 말에서 인상 깊은 게 이제 공연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과 누구와 함께 있음을 감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말씀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내가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히 비가시화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같이 있음을 어떻게 감각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에서 나온 것 중에 신기했던 것이 이제 5장에서 신생아가 되게는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존재가 현존함으로써 자기가 여기에 있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어떤 우리가 인격적으로 쉽게 관계 맺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현존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돌봄을 이끌어낸다는 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 5장의 내용에서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또 보살핌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설정을 이끌어내는 아주 어린 인간의 예상치 못한 잠재력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그런 관계 설정을 이끌어내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사실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그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 라는 것을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뭔가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목소리 내는 방식도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지점도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 뭐 또 4장이 이제 제목이 존재를 새겨넣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뭔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주민들이 본인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나의 아기가 시민권을 얻어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되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시민권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시민권이 있든 없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시민권으로서 본인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존에 대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감각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함께 있는다는 감각이 이런 제도적인 상황들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들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저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좀 더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제를 한번 뽑아볼까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남은 거 있나요? 저는 조금 한국 현대 사회랑도 엮어서 얘기를 하고 닫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북토크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그 객석에서 나온 질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대학생이신 걸로 생각이 됐고 그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뭔가 그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이제 물론 일반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최근에 이제 이대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파시스트화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극우화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너무 좀 피로하니까 그냥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김영옥 철학자님도 같이 했던 북토크여서 그때 같이 나눴던 대화가 제일 쉬운 게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사고하는 게 가장 쉽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사고하는 게 제일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존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쉽게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약간 책에서의 그 거리두기도 어떤 한 가지의 관계의 방식이다라는 말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이제 연결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도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할 지점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해주신 프레우식님 한번 돌려주실래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삶과 죽음입니다. 좋네요. 5장에 대한 내용이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은 저희가 키워드 선정할 때 또 쏨님이 다루고 싶다고 하셨던 내용이어가지고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했던 얘기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돌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더 깊이 관여할 것인가만을 좀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거기서 힘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주로 집중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신생아의 삶에서 나타나는 관계와 돌봄이 되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이 연결뿐만 아니라 단절, 그런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 맺기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신생아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때도 계속해서 그 거리두기라는 관계로 돌봄을 끊이지 않게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계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장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쏨님도 그렇고 땡모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의료진들이 좀
그 생명이 꺼져가는 신생아를 다룰 때 그 선생님은 이제 조금 비정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어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게 끊어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되게 사실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좀 어렸어요. 왜냐면 이 죽음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저한테 익숙한 감각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그 환대의 순간이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오듯이 뭐 응하려는 사람의 체화된 실천들이 모여서 환대의 순간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나 종결은 참혹한 배제 형태가 아니라 환대 행위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공연존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품어낼 것인가, 그 이끌어냄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끌어냄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묻어둘 것인가를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요청들에 응할 때, 그러니까 이끌릴 때에만이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환대를 통해서 이 존재를 내가 품음으로써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두게 되다 보면은 그것들을 결국 인식은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내주지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 좀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 때 이끌릴 수 있는가, 이끌릴 용기가 있는가, 그것도 받아내고 또한 보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냉정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내가 환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보내주는 것도 환대로 보내줄 수 있는, 또 누군가의 어떤 또 내어 맡김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이 관여와 거리두기가 같이 간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어떤 의료에서의 사망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간호사들이 어떤 의사가 이 처치 중단을 얘기를 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아기의 몸을 씻기고 그리고 눈꺼풀에 크림을 발라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돌봄을 계속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돌봄을 지속할 수 있다? 계속 이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같이 있다는 감각을 익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떤 가능성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재와 어떤 신생아라는 아주 취약하게 느껴지는 존재와도 어떻게 계속 관계에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중에서는 의료와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기소개에서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병원 실습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종도 뭐 완전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뵀던 환자분들 중에 임종하신 환자분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이걸 되게 유심히 보게 되었었는데, 이게 거리두기랑 환대를 적절히 한다는 게 뭐 간호사나 의료진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그 가족들한테도 되게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중증도가 높은 병동에 있었었는데 종양내과에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좀 환자분이 임종기에 접어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연명치료 중단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가족들이랑 논의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연명치료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의료진이 우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연명치료 중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CPR,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을 때 CPR을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뭐 항암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증상 조절만 하는 약물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간호사마다도 이거에 대한 태도가 다를 거고 뭐 연명치료 중단을 하게 되면 뭐 더 이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더 쓰지 않으려고 하는 간호사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처치 중단의 오더가 오더라도 계속 눈꺼풀에 크림을 발라주고 계속 씻겨주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환자에 대한 어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어떤 관계 맺기가 의료진들에게도 되게 잘 받아들여져야 하는 지점인 것 같고 또 이것들이 가족들에게도 잘 전달돼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어쩌면 그래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런 경험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사실 의료계에 없으면은 죽음이라던가 이 질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많이 마주칠 순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문제도 되게 깊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여력이 충분히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있긴 해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한 분들은 근데 사실 그분들도 본인이 경험할 땐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야기 들으신 게 있나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요? 뭐 죽음 무뎌지나 이런 거에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본인들도 받아들이는 본인들 주변에서 경험하는 그런 죽음이나 아픔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왜냐면 이게 환자로 대할 때랑 내 가족이랑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관계 맺기의 양상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유대를 갖고 있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것과 이제 내가 환자로서 이 아픈 상태로 이제 들어와서 뭐 치료적인 상태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임종까지 가는 거를 바라보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중증도 높은 병동으로 나갈 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뭔가 환자들한테는 사실 그 환자들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뭔가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하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아프고 이런 것이 되게 큰 일인데 사실 뭐 저희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엄청 많은 환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인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환자라면 조금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좀 서운한 감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개개인에게는 엄청 큰 일이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태도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어떤 기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되게 엄청난 고강도의 업무 조건을 자꾸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되게 그 존재에 대한 관계 맺기가 좀
돌봄으로 잘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상황에서 그 조건들이 다 우리가 좀 마련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도, 이제 연명치료 얘기도, 사실 연명치료 중단을 하신 환자분이 있고, 뭔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이 있다. 두 분을 다 이제 내 담당 환자로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봐야 되는 담당 환자가 사실 그 둘뿐만이 아닐 거고, 막 몇 명씩 엄청 많은 환자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효율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뭔가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사실 누구한테 더 마음을 쓰고 누구한테 더 많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전 이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뭔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나아져서 퇴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한테 더 시간과 마음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반패병원에서 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이미 죽음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심지어는 이제 연고자가 없는 이런 환자한테 막 계속 씻겨주고 눈꺼풀에 크림을 발라주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사실 어디까지 의학이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현대 과학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패병원의 경우를 보면 좀 이렇게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병 고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 나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난 이제 끝난 거야. 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이 의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가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의료화, 초의료화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어쨌든 이 병 고침의 영역을 내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내어주다 보니까 이건 얘네가 할 수 있고 얘네가 잘해야 되고 얘네만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런 팩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일상의 부분들에 있어서도 얘네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말이다 라고 하기는 분명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너머의 책임들, 넘어서는 책임들,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권력의 문제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권력이란 게 사실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권력을 가진 주체에 대해서 그런 것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의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그 인스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명의 목록? 네. 네, 약간 어디는 어디는 누구. 약간 뭐 폐병은 이 사람에게 가야 되고, 맞아요. 뭐 간암은 이 사람에게 가야 되고, 맞아요. 그런 목록이 약간 일상적으로 돌아다니고 그거를 스크랩하고 공유하고 이런 문화 자체도 되게 그런 것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반패병원의 사례를 봤지만 여기 책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간병원에 대한, 태국 민간병원에 대한, 돈 있으면 민간병원으로 가고 약간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볼 때 생각보다 이 태국의 의료 체계도
어쩌면 그렇게 희망차진 않을 수도 있다. 이 반백병원과 같은 희망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의료 체계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개인의 반응을 좀 더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반폐병과 같은 따스함과 내어줌과 함께 있음에 대한 감각이 또 이끌고 이끌리는 이런 공유 체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다른 키워드 뽑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썸님이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아, 저 아까 뽑았으니까. 아 그래요? 땡모님 땡모님이. 뽑아주시겠어요? 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다리는 힘. 기다리는 힘. 좋습니다. 근데 저 진짜 이거 기다리는 힘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저도요. 한국에서는 이게 됐을까? 없잖아요. 기다리는 힘 말고 재촉하는 힘. 약간 음. 보채는 힘. 근데 이게 약간 상황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공공병원이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곳이 없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는 건 것 같고 저도 저희가 전에 사전 미팅 할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요셉의원 쪽방촌 진료하는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좀 했었는데 거기는 사실 줄을 엄청 길게 그냥 서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뭔가 그런 기다림의 형태가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공공성이 가지는 특수성이 확실히 있기는 있구나. 여기에서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전 되게 그 공간의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읽으면서 사실 뭐 개그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만 봐도 웃기다. 공기 자체가 웃기다. 무슨 얘기, 그냥 얘기만 하면 빵빵 터진다. 이런 것처럼 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잘 기다리는 분들 많거든요. 얼마 전에 버스에서 봤는데 저기 모 통신사 앞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을 보기도 하고 되게 약간 오픈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사실 잠자코 기다리는 분들과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재촉하는 것도 함께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간과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주는 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사실 저는 의례적인 힘도 좀 강하다고 봐요. 되게 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나에게 처치와 처방을 줄 수 있고 그것만으로 내가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신에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또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결국에는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결국엔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반폐병원에서의 기다림이 좀 우리 일상에서의 기다림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다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되게 어떤 선택지가 없는 그런 취약한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좀 신기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실제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걸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치료로 내가 받은 대가를 좀 다른 사람한테 이 받은 선물을 대갚을 수 없다는 그런 고통스러움, 이 책에서도 끄랭짜이라는 그런 감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낀다는 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실제로 병원에서 이걸 청구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무조건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좀 갚아 나오고 싶다 하는 마음을 계속 이 사람들이 내비치잖아요. 이게 또 삶의 존엄을 각자가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난 거는 이제 한국에서 협동조합,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뭔가를 이제 어떤 필요한 거를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가격을 매기거든요. 막 뭐 국수 하나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살 때도 내가 이거를 좀 같이 내가 뭔가를 이제 물론 동등하진 않지만 내가 무언가를 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존엄한 사람이다. 내가 이걸 받을 만큼 존엄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되게 같이 가면서도 되게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감각과 그 다음에 내가 주었다라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끄랭짜이라는 것이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내어줄 수 있는 합당한 가치를 치르지 못한다라는 감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피 아저씨인가요? 열심히 갚으려고 했던 네, 맞아요. 네.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들으면서 맞다, 이런 기다리는 힘,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한국이 어쩌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그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지나치게 그런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쩌면 인간의 그런 소외들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맞아요. 그 자본주의적인 해석에서 기다리지 못하게 되게 한다는 게 공감이 많이 드는 게, 뭐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카페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기다리면서 이제 화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내가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돈 냈는데 왜 나는 늦게 나오고 저 사람은 빨리 받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지면 갑질이 되는 거인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돈으로서 무마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폐병원은 사실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런 끄랭짜이함이 사실 뭐 태국어긴 하지만 한국에도 분명히 한국에서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끄랭짜이함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노인 가정방문 봉사 갔을 때도 그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하면 막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끄랭짜이한 감각에서 오는 거인데, 한국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막 소위 말해서 좀 속되게 말하면 꿀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사람들도 이런 끄랭짜이함이라는 거를 갖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서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시면서 드는 게 또 이제 끄랭짜이한 감정은 이제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반백병원에서는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림에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또 어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신뢰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좀 경제적인 걸로 환원이 되니까 내가 서비스도 돈으로 사고 어떤 의료진과의 관계도 자꾸 돈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맺으려면 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응답할 용의가 있고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돌봄이 이끄는 자리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끌고 이끌린다는 그런 역동이 어쩌면 권력의 관점을 새롭게 보는 어쩌면 주고받는 그런 권력 관계와 어쩌면 되게 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살 수 있다 의료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수 있다는 권력의 관점이 좀 멀어져서 의료에 대한 아까 한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고통받는 인간과 그걸 해결하는 노력으로서 도움을 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의지, 이끌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이런 기다리는 힘, 기다리게 만드는 힘,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는 힘 그런 것들이 새로운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닌가 그들이 그런 의료와 의료 체계와 그 다음에 병원과 그리고 의료진과 기다림으로써 어쨌든 의료진도 그들을 인식을 하잖아요. 간호사들도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좀 더 내어주게 되고 그렇게 이끌고 그것이 비단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공연존과 이렇게 연결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상적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 사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병원과 좀 비교해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상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존재로서 만나는 경험들,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경험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병원에 갈 때도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나조차도 아닌 것 같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결국엔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 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되는가 그냥 약 받으러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곳에서 또 사람과 존재와 존재가 이렇게 의지하고 만나고 주고받는 그리고 그 주고받으면서 이끌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저희 인상 깊은 구절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땡모 씨 먼저 해주시죠. 저부터요? 네. 저는 덧붙이기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차이를 결정짓는 건
단순히 선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의무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사회에 대해 어떤 상상력을 갖는가에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P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병원비를 갚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어떻게 상상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음을 요즘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상상과 인식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계와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상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끊임없이 점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단순히 의료를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또 다르게, 이 관점을 가지고 또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하는 부분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프레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8장 지금 여기 함께 정치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책에 밑줄을 엄청 많이 그어가지고 고르는 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약적으로 뭔가 다루고 있는 거를 찾으려고 했고, 이거 말고도 나누고 싶은 구절이 많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뽑은 거를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병원, 간호사, 의사,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자녀, 신령은 모두 돌봄이 일어나는 책임성의 지점들로 등장하며, 이는 단순히 주어진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타자들과 도덕적으로 얽혀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한 결과다. 다양한 상황에서 돌봄의 관계로 서로가 인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돌봄을 주는 일이 미리 규정된 역할이나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발성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상황권과 삶의 지속을 위한 버팀목을 내어주는 생성적 역량이라는 점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서로 이제 돌봄을 이끌고 이끈다라는 개념 자체도 너무 좋았지만, 그리고 저는 휘말린 날들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중동태가 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좋았지만, 이제 덧붙여서 더, 얘기해보고 싶었지만 오늘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이제 의례랑 신령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좀 인상 깊은 관점이 신령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신령에게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끌고 이끌리면서 돌봄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게 인상 깊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또 어떤 역할을 받냐에 따라서 서로의 존재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라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5장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아직 그 누구도 잘 모르는 낯선 타자로 태어난다. 바로 그 낯선 이의 존재감을 이끌어내고 필요를 살피는 일이야말로 환대의 첫 시련이자 돌봄을 구성하는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낯선 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낯선 타자를 이제 환대하고 이 존재감을 느끼는 게 돌봄의 어떤 구성하는 첫 밑바탕이라는 거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가 물론 좀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게 돌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인상이 깊었고, 또 이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일정 거리를 두는 게, 관여 말고도 거리를 두는 게 타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관계와 돌봄을 가능케 하는 그런 요소다라는 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을지, 연결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지점인 것 같아서 이 점을 인상 깊은 구절로 뽑았습니다. 좋네요. 솜씨가 해주신 말씀이 저희가 딱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했던 지점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리고 쏨님 그리고 땡모님은 뭐 어떤 돌봄을 이끌어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싶게 되었는지 이 책을 읽고 그런 얘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쏨님이 좀 이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돌봄이 처음에는 여기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좀 주고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봄을 좀 받고 잘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받기만 했을 때는 되게 좀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돌봄이 또 이끌고 이끌리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새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돌봄을 받았을 때도 이걸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걸 못해서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돌봄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가 참여한 이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돌봄을 주고받는 그 과정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일방향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성의 과정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의 작업이라는 걸 좀 잘 인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동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내어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내어준다는 것에 대한 감각.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존재를 내어줌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주고받음이 아니라 내가 이걸 줬을 때, 이 정도 줬을 때 이 정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어떤 존재와 어떤 돌봄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감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우리 주변에 찾으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나 상처받는 사람들이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그들은 어쩌면 계속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자신의 비워진 부분을 내어 맡김으로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정말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받기 위해 이만큼 주어야 된다는 논리, 그런 논리로 사실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해보고 싶다. 나를 좀 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프레우는 어떠셨나요? 저도 전공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제가 하게 될 일이, 그리고 실습에서 하는 일들이, 일들에서 환자를 좀 객체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돌봄을 받는 대상, 그리고 뭐 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들도 이끌어내는 하나의 주체로 작용한다라는 거를 잘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혹은 이제 당장 내년에 실습을 나가서도 환자들의 이끌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북토크에서 거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나왔던 말이 존재의 상호성을 공유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공유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뭔가 나와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 저도 겪고 있던 문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 모두가 존재하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각하고 기민하게 반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아쉬워요. 사실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 인류학 뽑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함께 다루지 못했던 공공성, 의례, 그리고 돌봄과 통치 부분에서도 사실 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하고 있던 공부나 그런 이런 부분에서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긴 했는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류학 뽑기방의 재미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 더 새로운 이야기들 나왔다는 거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런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고 이끌리는 과정 속에서 즐거우셨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반패병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서보경 교수님의 돌봄이 이끄는 자리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우리 자매품이죠. 휘말린 날들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는 새로운 시각.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또 새로운 시각이 있구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땡모, 프레우, 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